관훈 라이트 클럽으로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예. 아이고, 오늘 사실 게스트 모시고 네. 대화 나누는 시간인데 게스트 섭외가 불발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아이템을 각자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네. 게스트가 나오는 날은 그 날로 먹는 시간인데 네, 그렇죠. 부랴부랴 준비했습니다. 편안하게 있다가 네. 갑자기 이제 유탄이 떨어져서 예, 그렇습니다. 먼저 이 밤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밤이었나요? 네, 가득 찼는데 다 먹었어요 벌써. 네. 예, 저 기다리는 새. 네. 예, 근데 너무 맛있어서 아 그러니까요. 이 손이 가요, 손이 갑니다. 멈출 수가 없습니다. 자, 이거 진짜. 공주밤. 여러분, 그 뭐 공주 알밤 갖고 뭐 막걸리도 만들고 소주도 만들고 뭐 네. 찹쌀떡도 만들고 맛밤도 만들고 그러는데 이게 본질이죠. 네. 예? 원본. 그렇죠. 원본. 이 원본이 맛이 없으면은 나머지 아무리 뭐 조미료를 섞어도 네. 감미료를 넣어도 맛이 없습니다. 근데 정말 이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난 살다 이렇게 맛있는 밤 처음 봤습니다. 죽기 전에 한번 맛보고 죽으시기 바랍니다. 죽으세요. 네. 네. 자, 맛보셨으니까 이제. 죽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KBS 방송을 맡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죽을 수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둘이나 있는데. 알겠습니다. 공주시 산림조합에서 직송하는 이 진짜 공주 알밤인데 네. 이게 사실 너무 감동입니다. 요 저 밤을 기계로 깎을 수가 있네. 깎을 수는 깎을 있겠죠. 수는 네. 있죠. 자, 그런데 이 사람 손으로 깎는 게 훨씬 정성스럽고 그렇죠. 또 보다 많은 또 원료 훼손을 네. 막을 수 있는. 이게 진짜 이 칼로 하나하나 이 자르신 그 티가 확 나요. 그렇습니다. 네. 이게 바로 공주의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이 네. 모여서 이렇게 까신 밤. 네. 공주의 이런 아버님, 어머님들의 부도 창출하고 또 또 공주의 밤도 알리고 얼마나 아하. 좋습니까? 네, 자, 좋습니다. 그리고 명절 때마다 음, 제가 밤을 까거든요. 네. 딱 이걸 보면 음. 정확하게 사람 손으로 깐 겁니다. 맞아요. 그리고 정말 기술이 정말 좋으시네. 이게 많이 사주시면은 공주의 아버님, 어머님들을 위하는 기도 합니다. 그렇죠. 상생하는 거예요, 상생. 너무 맛있어. 네. 이게 하나라도 좀 맛이 없어야 되는데 다 맛이 좋습니다. 입에 깨무는 순간 진짜 시원하고 이 밤 특유의 이제 향이 싹 나는 게 진한 단맛이 막 네. 그러니까 이게 씹을수록 엄청 달고 계속 단맛이 나오니까 육즙이 단맛이 나와요. 너무 맛있어요. 자, 최근에 김용민닷컴 구매 후기를 보면 생밤은 입에도 안 댔는데 네. 남편이 좋아해서 먹어봤는데 밤에서 꿀맛이 나네요. 오. 그렇습니다. 적합한 꿀맛이에요. 표현입니다. 맞아요. 네. 정말 꿀맛이에요. 과장법이 아니에요. 수사가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얘기하신 거예요. 아까 김용민 PD가 정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 고기 먹을 때 육즙 딱 퍼지는 것처럼 밤즙이 그냥 밤즙. 쫙 그렇습니다. 나와요, 진짜. 그 깐 알밤이랑 옥광밤 주문했는데 둘 다 맛있어요. 옥광밤은 식감이 오독오독 단단하면서도 달고요. 네. 알밤은 연하게 씹히면서 달아요. 둘 다 좋네요. 얼른 먹고 재주문할 겁니다. 먹으면서 재주문할 수 있습니다. 먹는 건 입으로 하는 거고 네. 주문은 손으로 하는데. 네, 클릭으로. 그렇습니다. 자, 이건 제가 앞서 소개한 그 구매 후기가 아니라 다른 구매 후기였고요. 지금 네. 소개한 거 또 다른 구매 후기 보겠습니다. 관훈 라이트 클럽에서 용민님이 맛있다고 해서 그냥 속는 셈 치고 사봤는데 이 밤 대박입니다. 500g 2개 18,000원 비싸다고 생각했는데 아닙니다. 양이 많습니다. 밤 마트에서 파는 깐밤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저희 제사 때 집안 어른들이 치는 밤, 네, 그렇게 곱게 깐 밤입니다. 정말 한 알 한 알 정성이 느껴집니다. 네. 자, 여러분 정말 맛있는 밤, 네, 이 밤. 두 개밖에 안 남았어. 이 돼지들. 저 진짜 몇 개 안 먹었어요. 저 이거 정리하다가 보니까 많이 없어졌어. 광고할자가 안 먹었는데. 너무 맛있습니다. 맞아. 자, 관훈 라이트 클럽에서 허튼 광고 안 합니다. 네. 제가 방송하기 전에 오늘 광고할 걸 일단 맛봐요. 혹은 뭐 기능을 확인하고, 예.
아니다 싶으면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진짜 음식을 싸갖고 왔는데 아 이건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응? 그런 게 있었나요? 네가 모르는 새. 한 3명 보냈어요. 네. 3명이나 3명이나. 내 기호에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 3명이 막 저기 가라고 하니까 네. 그 뒤부터 이제 트위터에서 문재인 대통령 프로필 사진 넣더니 막 나를 공격하는 거야. 뭐가 묻었다느니. 산타 할아버지 같았어. 네, 진짜 그렇습니다. 김용민 PD는 이 말은 실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때 기억나지 않습니까? 야왕 네. 처음에 광고 들어오기 전에 김용민 PD가 어우 형. 뭐 해가지고 다 본인이 경험을 하고 네. 네, 들어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야왕은 나중에 석현이 형을 떼합시다. 그래요. 자, 그래요. 이 공주 알밤으로 만든 찹쌀떡 요거. 지금 찹쌀떡 시즌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 시즌에 한번 먹어줘야지. 네. 이 밤이 들어간 공주 알밤이 들어간 공주 알밤 찹쌀떡. 예, 밤 부스러기가 들어간 게 아닙니다. 네. 공주 밤 한 알이 통째로 들어간. 맞아요. 예, 맛과 먹다가 식감이 놀랍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확연히 다릅니다. 네. 이 공주 알밤 찹쌀떡이 말이죠. 민간 업체가 아닙니다. 음. 공주시에서 인증합니다. 아. 이 공주시에서 이 제품을 보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네. 맛이 공주. 없다. 그러면 공주시장님 사퇴하기로 했어요. 네. 네? 네, 맛이 없으면은 공주신 하트하기로. 환불하는 정도가 아니라 네. 공주시장을 사퇴하기로 했습니다. 아하. 네, 그래요. 공주에서 한 제보선만 지금 한 200건 줄어지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공주시에 의해서 특허청 상표 등록이 돼 있는 상품입니다. 특허청은 공주밤을 쓰는 경우에만 상표를 인정한다고 조건을 걸었고 게다가 상표권자인 공주시가 찹쌀떡에 공주 알밤이 들어갔는지 이걸 조사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네. 물론 전수조사는 할 수 없겠죠. 아, 공주 시청에 취업하고 싶습니다. 왜요? 검사를 해본다면서요, 조사를. 그렇죠. 너무 조사할 거 아닙니까? 그 역할을 맡고 싶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응? 보세요. 수도 있네. 아이고 이 아주 튼실한 엄청 커요, 찹쌀떡. 찹쌀떡이. 네. 오. 이거 있잖아 이게. 응? 어우 이게 밀가루 잘못 쓰면은 찹쌀떡이 아주 엉망입니다. 맞아요. 속이 안 치고 음. 똥이 안 나와. 근데 이거는 찹쌀도 좋고 팥도 네. 좋고 무엇보다도 공주 알밤이 알밤. 들어가기 때문에 맞아요. 너무너무 맛있습니다. 안에는 찐밤이어가지고 음. 이게 뭐 이렇게 딱딱하게 뭐 이빨에 걸리거나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전혀 없습니다. 네. 아, 요게 팥도 있지만 이렇게 배강금도 있거든요. 맞아요. 배강금도 있어요. 배강금도 네. 진짜 맛있어요. 네. 앙금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배강금을 드시기 네. 바라겠습니다. SBS에서 선물로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앙금이 있는 걸로. 앙금이 있을 때는 역시 공주 알밤 찹쌀떡 네. 이게 제일 좋습니다. 네. 자, 여러분 공주 알밤 많은 관심 바라겠습니다. 자, 관훈 라이트 클럽 오늘 첫 소식은 뭡니까? 첫 소식은 그 지상파 지난번에 저희가 중앙일보와 JTBC 흐름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네. 그 손석희 사장의 행보라든가 이런 거를 그냥 저희끼리 예상을 해봤잖아요. 네. 지상파라든가 이런 쪽의 흐름 제가 아무래도 이 바닥에 좀 오래 있다 보니까 예. 이게 좀 보이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것 역시 이제 저희 사견이니까 그걸 전제로 좀 들어주시면 좋겠는데 네. 최근에 어. 그러니까 제가 좀 이게 참 안 바뀐다라고 하는 그 보도가 하나 있었거든요. 예. 이게 뭐냐면 KBS가 보도한 건데 그 단독을 달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총리실 업무 추진비로 매달 커피 상품권을 다량으로 구입했다. 처음에는 이게 엄청난 비리인 줄 알았어요. 예. 특히 이게 지금 청와대 공직기강이라든가 조국 민정수석 사태, 그다음에 공직기강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그 보도가 막 터지는 시점에서 조국 민정수석 책임론이 막 나오는 시점에서
청와대에 이어서 음. KBS 리포트가 그래요. 예. 리드가 청와대에 이어서 이번에는 국무총리실에서도 직원 비위 의혹이 불거졌다. 9시 뉴스에서 보도한 거거든요. 이 보도 이후에 정확한 어느 정도로 상품권을 다량을 구입했고 어느 정도의 무슨 그런 내용인지는 이때는 안 나오거든요. 다만 이제 다량으로 수십만 원치 매달 커피 상품권을 총리실 산하부서의 한 사무관이 업무 추진비를 쓰면서 이렇게 구입을 했다. 이게 감사원에 포착이 됐다. 이게 정말 이게 어마어마한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총리실이 보도자료를 통해서 해명을 했는데 이거예요. 이 사무관이 있는데 이 사무관 업무가 뭐냐면 국회 보좌진, 기자, 당직자 등을 상대하는 국회 연락관이에요. 예. 연락관인데 업무 특성상 업무 추진비로 커피 전문점 선불 카드를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액이 올해 5월부터 9월까지 80만 원 정도라는 거예요. 4개월 동안 80만 원이면 한 20만 원 한 달에 20만 원 정도. 그 정도를 개인이 썼다면 커피에다가 밥 말아 먹는 그런 수준이 아니겠나. 그러니까 나는 이 보도를 보면서 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게 KBS 이 보도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이런 게 아니고요. 청와대에 이어서 국무총리실까지 기강회의 사건이 터졌다라는 프레임으로 이걸 보도를 한 거잖아요. 근데 나는 이 사안이 9시 뉴스에 이렇게 단독 달고 보도할 만큼 한 달에 20만 원 그 국회 연락관 업무가 이 업무하는 사람이 한 달에 커피 상품권 20만 원 쓴 게 이게 기강회의 프레임으로 보도를 할 만한 사안인가? 나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하는 거냐면 기자실 관리도 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네, 기자들도 그럼 그 커피 기자들이 먹었네. 그렇지. 기자들이 먹어놓고 기자들이 헛돈 쓴다고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 이게 만약에 정말 KBS 기자가 안 먹었을 수도 있겠지만. 뭐 정말 그렇죠. 교과서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문제제기 차원에서 하는 거라면 할 수 있지만 역으로 기자들의 업무 추진비라든가 예. 기자들의 어떤 취재비 이런 거는 이 한 달에 20만 원 사용하는 이걸 문제 삼을 정도로 문제가 없냐 이거야. 그러니까 이게 9시 뉴스에 단독 달고 보도를 할 정도의 사안이라면 여기에서 예외로 적용될 수 있는 대한민국의 기업이나 조직이 있냐 이거야. 예. 내 말은.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비판 기사를 쓸 수 있는 유일한 기자는 박수택 기자밖에 없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예. 그냥 타가지고 왜 남았다고 반납하십니까? 그냥 다 쓰시지?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네. 방송사들이. 예. 그러니까 저는 이 보도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떠올랐냐면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하기 직전의 그 상황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프레임이 한번 형성이 되면 청와대가 지금 뭔가 좀 공직기관과 관련해서 좀 이상해. 그래서 흔들리는 것 같아. 근데 아주 다른 부처에서도 조그마한 사안이라도 발견이 되면 그 공직기강이 흔들린다는 프레임 안에 그 틀을 가지고 보도를 하는 거예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직전에도 그랬거든요. 이거 왜 그러냐면은 그래야 이슈가 폭발력이 있으니까. 맞아요. 네. 나는 그 프레임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전혀 이런 맥락으로 볼 필요가 없는데 그냥 엮는 거지. 네. 엮어가지고 그냥 싸잡아서 비난받게. 그래야 사실 보도의 성과가 더 빛이 나니까. 그렇습니다. 그 프레임워크의 그 아주 단단한 희생자가 김용민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2012년 총선 때 김용민이가 숨만 쉬어도 나쁜 놈이에요. 유세만 다녀도 욕을 먹어야 되고, 그렇죠. 눈물을 흘려도 욕 먹고, 유세를 해도 욕 먹고, 걸어 다녀도 욕 먹고, 네. 그랬었습니다. 실제로 아마 똥을 싸도 욕 먹었을 겁니다. 그건 욕 좀 먹어야지. 아니 그리고 기왕에 이 얘기했으니까 네. 저는 조국 민정수석 책임 비판할 수 있어요. 책임론 제기할 수는 있다고 봐. 근데 좀 언론들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우병우 전 민정수석하고 비교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박근혜 청와대 때 우병우 민정수석은 거의 무소불위였어요. 진짜 거의 본인이 사실상의 왕이었죠. 네? 그런 민정수석하고 지금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그 정도 롤이냐 이거예요. 저는 그걸 청와대가 정확하게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걸 이제 제대로 설명을 안 해서 저는 안타까운 부분이 있긴 한데 다른 어떤 분명히 권한과 롤이 있을 거거든요. 네. 이거를 그냥 언론들이
구분 없이 막 쓰는 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뭐 예전에는 뭐 그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때만 했어도 우병우 같은 사람이 민정수석 앉아 있었으면은 뭐 그런 거 아예 보도도 안 나왔다. 그렇죠. 뭐 아예 그냥 조치도 안 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네. 우병우 민정수석은 본인이 더 했을 사람인 거고. 네. 근데 저는 이 프레임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국 민정수석이 여기에 뭐 책임이 있다. 뭐 광범위하게 보면은 그럴 수 있죠. 그렇죠. 분명히 좀 문제가 있는 행동들을 특별감찰반이 한 거니까. 근데 딱 이게 일부러 청와대가 뭔가를 숨겼다거나 좀 그렇게 프레임워크도 짜여지고 있는데. 네. 근데 이게 좀 과정을 보면은 꼭 그렇게만 생각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뭐 그 문제가 된 이 특별감찰반원을 네. 검찰로 복귀를 시켰다가 그 이후로 이제 14일 뒤에 뭐 공식적인 감찰이 시작됐다 막 이러면서 청와대가 일부러 이거를 감춘 거 아니냐, 조국 민정수석이 숨기려고 하다가 언론에 보도가 돼서 감춘 거 아니냐, 감추지 못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 과정을 보면 그냥 일단 뭐 이렇게 비위 접수 같은 게 들어와서 좀 이렇게 이 사람을 일단 그 원대 복귀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밑조사를 해봤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한 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이 조국 수석이 여기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으니까 그냥 여기저기서 이런 추정을 가지고 지금 기사를 쓰고 있는 좀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예, 아유 조국 수석에 대한 최근 논란에 대한 두 분의 입장 잘 들었고 저도 많이 공감합니다. 그런데 야 조국만 너무 우대받네. 여기저기서 쉴드를 쳐주니까 말이지. 예, 너무 잘생기고 봐야 돼. 네, 잘생기고 봐야 돼. 네, 잘생기고 봐야 돼. 아니 비판할 수 있고 저는 네.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아까 왜 내가 그 KBS 보도를 가지고 얘기를 했냐면은 이게 기강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프레임이 형성이 되면은 아주 조그만한 것도 그 프레임 안에서 자꾸 언론들이 보도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게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때 아주 극에 달했고 저는 그때 이후로 여전히 언론들이 안 변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정치 저널리즘이 항상 그래요. 그러니까 여야 무조건 이 공방, 균형 프레임에 갇혀 있고 그다음에 뭔가 청와대가 흔들리고 권력이 흔들리는 상황에서라면 여기저기서 이 프레임을 바탕으로 이 권력을 비판해야 되고 견제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이 언론들의 이상한 습성 같은 게 있거든요.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 프레임에 자꾸 가두려고 하다 보니까 예. 아까 그 보도 같은 경우에는 나는 그러면 거기서 예외적인 대한민국의 기업이나 조직 있으면 나와보라. 아니, 언론사들 그 법인카드하고 업무 추진비 한번 KBS가 보도한 잣대대로 한번 까볼까요? 예? 그러면 KBS도 자유롭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보도를 왜 하냐는 거지. 그래요. 뭐 근데 이제 사실 국민들의 기대가 다 한번 까보자라는 이야기보다는 저희만이라도 뭐 남달라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거여야 한다고 봐요. 저는. 왜냐하면은 과거와 지금하고 별다를 거 없다. 너희들은 과거에 안 그랬냐? 이렇게 나오면은 사실은 지지하기가 좀 폼이 안 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얘기와 관련해서 뭐 야당의 그 정치 공세에 대해서는 그 정치 공세대로 무시해버리면 되겠지만은 국민들 일반이 청와대가 왜 이렇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는 뼈아프게 받아들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네. 네. 저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오케이. 네. 근데 이 얘기를 왜 했냐면은 저는 이 지상파를 비롯한 한국 언론이 여전히 이 뭐라고 그럴까요? 좀 그 대외적으로 비춰지는 그런 이미지에 지나치게 그 신경을 쓴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거는 제 개인 생각이라는 걸 전제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최근에 이 지상파에서 뭐 라디오를 비롯한 이런 그 지상파와 협업을 하고 있는 이런 그 언론사들을 경향을 보면은 KBS도 그렇고 MBC도 그렇고 뉴스타파하고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 탐사보도 협업 취재도 많이 하고요. 그리고 KBS 같은 경우 일라디오 뉴스타파 김경래 기자, 물론 KBS 출신이긴 하지만 그리고 MBC 같은 경우 시민보 기자, 뉴스타파가 많이 전진 배치가 됐어요. 그 자체는 이제 협업 자체는 나쁠 게 없으니까. 근데 이건 뭐 외부적인 영향도 있고 저는
방송사 자체적인 판단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논란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방송에서 활발한 영역을 펼쳐왔던 이 팟캐스트 출신들, 낙곰수 출신들은 지금 지상파에서 김영민 라이브, KBS 1라디오 그리고 주진우의 스트레이트 MBC 요 둘 정도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지상파는 아니지만 YTN의 이동영 거기도 지상파에. 사실상 엄밀히 말하면 네. 라디오도 지상파이기 때문에 네. 지상파는 맞는데 네. 뭐 유령 매체는 아니죠. 그런 넓게 광의로 보면 한 3사람 정도 남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김호준 왜 빼? 김호준 그쵸. TBS. 요런 지금 추세가 그러니까 왜 지상파는 뉴스타파하고의 어떤 내용적인 어떤 취재라든가 이런 거를 더 저는 선호한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이런 경향은 조금씩 더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첫 번째 일단 덜 부담스럽다. 뉴스타파 그 기자들이나 뉴스타파 매체가 어떤 무슨 정파나 혹은 이런 거 가지고 그 이미지가 형성돼 있지는 않잖아요. 그냥 탐사보도 하는 매체라고 많은 분들이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야를 가리지 않는 한마디로 모두 다 깔 수 있는 이런 이미지가 형성이 돼 있어요. 그게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그리고 뉴스타파가 지금까지 보도한 모든 취재가 다 괜찮았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적어도 이제 그런 어떤 정파적인 이미지에선 자유롭기 때문에 지상파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내용적으로 연대하기가 쉬운 측면이 하나 있었던 게 아닌가. 반면 낙곰수라든가 지금 팟캐스터에서 그동안 이명박근혜 정권 때 굉장히 스피커 역할을 해왔던 이런 그 분들은 지금 뭐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렇게 좀 서로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이미지가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지상파 종사자들이 굉장히 지금 조심스럽게 뭐 진행자로 기용을 하거나 이렇게 하기에는 굉장히 지금 부담스러운 이미지가 각인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더 이제 좀 확산이 될 수도 있다. 왜냐? 이제 문재인 정부가 이제 집권 후반기로 계속 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언론사들의 존재 이유가 지금까지 한국 언론이 그래왔거든요. 권력을 까야 자신들이 존재할 수 있었거든요. 뭐 기본적으로 이제 시청률이 좋으면은 계속 하죠. 근데 이제 그게 뒷받침돼 주지 못한다 그러면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들 거예요. 아니 저 친구는 기본적으로 편향된 친구인데 우리가 돈을 줘가면서 왜 이렇게 쓰나 이런 얘기가 나온다. 그러니까 제가 청취율 조사 때마다 살려달라고 못 해달라고 이런 이유가 농담이 아니야, 빈말이 아니야. 잘리니까. 그래서 제가 호소를 했던 건데 잘 오르지 않더라고. 예. 많이 오르긴 했는데 쉽지 않네요. 청취율 조사에 뭐 문제점도 있긴 하죠. 여론조사식으로 조사해야. 그렇죠. 그 뭐 정확한 청취자 수를 확보할 수 있겠는가, 네. 확인할 수 있겠는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뭐 청취율 좋으면은 뭐 계속 붙잡게 돼 있어요. 청취율이 안 좋다 그러면은 뭐 방송사의 편향된 이미지를 남길 필요가 있겠느냐? 그리고 또 반대 세력들이 끊임없이 뭐 이런저런 방법으로 진행 못하게 또 흔들잖아요. 많이 흔들죠. 이런 상황에서는 그 방송 진행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한마디로 이제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뭐 지상파가 다 그렇지 뭐. 찹쌀떡처럼. 그렇지. 찹쌀떡. 앙금이 있을 땐 백앙금으로. 예.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뉴스타파하고 뭐 연대하고 그다음에 그런 기자들을 그 기용을 하는 게 문제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흔히 말하는 제작진이 어떻게 됐든 제작진의 판단 하에서 뭐 김용민이면 김용민, 이동영 작가는 이동영 작가, 뭐 김호준, 주진우 이런 선수들을 뭐 진행자로 기용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계속 어떤 그런 그 지상파들은 프로그램의 MC가 됐든 패널이 됐든 계속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기용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하여튼 뭐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된다는 생각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여기 지상파는 기본적으로 누구 이야기 반, 저쪽 이야기 반 이렇게 반반씩 해야 되거든. 네. 그러면은 진행자가 뭐 이 편도 이야기 들어줘야 되고 저편도 이야기 들어줘야 되고 본인이 정견을 이야기할 수 없고 네. 이런 구조라면은 그 사실 저기 아무개가 팟캐스트 하다가 지상파 진행한다 해서 왔는데 자기 목소리를 못 내. 그럼 누가 그걸 계속 듣겠어요. 이제 그런 어떤 그 MC만의 맛, 그 맛이라고 하는 게 대체로 편향성 시비는 있다 하더라도 할 말은 하는, 또 때릴 건 때리는 네.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지상파하고 팟캐스트하고 공존하기 어려운 그런 구조도 분명히 있긴 하죠. 뭐 어떡하겠어요. 뭐 그렇다면은 뭐 지상파 구조에 맞추든지 아니면은 팟캐스트 가서 자기 고유의 맛을 내든지 둘 중에 하나일 텐데. 그러니까 뭐 저도 그렇지만은 뭐 김어준도 그렇고 뭐 이동영도 그렇고 아마 속으로는 이거 언젠가 잘릴지 모른다 이 마음으로 방송하고 있을 거예요. 네. 그렇습니까? 그럼 그러니까 나는 항상 그런 마음이거든. 이게 도저히 용인이 안 된다 했을 때는 오늘로 이제 방송을 끝낼 수도 있다 이런 마음으로 항상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저는 지상파 기자나 이런 음. 진행자 중에 그 과연 그런 사람들은 뭐 김용민 PD나 뭐 김어준 총수나 이동영 작가나 이런 사람들에 비해서 공정한가? 그런 거는 난 아니라고 보거든요. 근데 지상파를 보면서 계속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그냥 이 중립이라는 잣대를 뭔가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사이를 놓고 지금 그거를 그러니까요. 중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 네. 그렇게 되면은 뭐 물론 이제 뭐 국회 원구성에 따라서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근데 사실 뭐 그 지금의 원구성은 이 촛불혁명 이전에 그렇지. 됐던 2016년에. 원구성인 거고 예. 그렇다면 우리 국민들의 인식이 이미 민주당과 그 자유한국당 사이에 그게 이제 중립이 아닌데 계속 거기에 방송사들이 초점을 맞추고 따라가다 보니까 다시 또 촛불 집회를 겪은 사람들이 다시 또 일상으로 돌아오면서 다시 또 이제 그쪽 그 대한민국 전체적인 인식이 또 글로 옮겨져 가는 좀 이런 현상이 또 역순으로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네. 이 지상파들이 좀 뭐랄까 하여튼 반성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반성을 많이 했던 게 딴 게 아니라 이게 뭐 자유한국당에서 너무 말도 안 되는 행위를 하고 막 이명박근혜 정부 때 있을 수 없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뭐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우리는 왜 그냥 단순히 그냥 자유한국당 의원 하나 부르면 민주당 의원 하나 부르고 왜 그렇게 했을까? 왜 우리는 시민들의 말을 안 들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반성을 했던 건데 이 방송을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는 계속 그 관성을 가지고 간다라는 그 내가 답답한 게 그거라니까. 뭐 KBS나 MBC 같은 방송사에서는 또 YTN 같은 데서는 뭐랄까요 그 고난의 시대에 거기에 굴하지 않고 기회주의적으로 처신하지 않고 끝까지 싸웠고 불이익도 감수했던 그런 양심적인 언론인들이 많이 또 돌아갔고 네. TV에 많이 보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방송사들 지난 세월에 안녕히 계셨던 이런 분들 말이죠. 이런 방송사의 구성원들이 이제 와가지고 뭐 진짜 촛불혁명의 주역인 양 행세하고 자빠졌어요. 아니 그걸 떠나서 언론 자유에 무슨 수호신인 것처럼 얘기하는 건 나 진짜 못 족가는 보겠더라고. 얘기지 한마디로. 네. 그래서 쥐들이 뭘 했다고 이 씨발. 나는 무슨 뭐 했어 지난번에. 뭐 했어? 아니 내가 정말 그 누구라고 실명을 얘기하지 않겠지만 그 요즘 무슨 언론 자유에 무슨 자기가 투사인 것처럼 그 문재인 대통령 할 때 그 질문 국내 현안 질문한 거 그걸 그걸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아예 안 하겠다고 이제 얘기했잖아요. 기자는 질문하는 사람인데 막 그걸 왜 못하게? 야 이 씨발 그럼 박근혜 때도 좀 그러든가. 아니 찍소리도 못했던 선수야. 네. 박근혜 정권 때. 이명박 그때도- 때도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때도 말이야. 청와대 출입 기자였던 사람이에요. 아니 그 청와대 출입은 안 했지만 네. 그런 얘기를 못했던 기자인데 마치 무슨 지금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런 게. 그러니까 언론은 책임을 지지도 않았고 과거 굴욕적인 어떤 그런 보도라든가 실무에 있었던 사람들이 책임을 진 사람도 별로 없고 그냥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왜 아까 그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당시 언론 보도 지금까지 그 얘기를 왜 하냐면 조금의 포지션 이동만 있었을 뿐
과거 잘못된 보도를 한 사람도 아직도 그대로 언론사에 있습니다. 책임진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냥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공수교대만 됐을 뿐 저널리즘의 혁신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공수교대 뭐 주요 간부들 라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만 교체가 됐을 뿐 여전히 그때 당시에 양비론과 기계적 균형론과 이런 거는 아직도 우리 한국 언론을 지배를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이거를 저는 그럼 언론 혁신은 언제 할 거냐는 거지. 그러니까 지난 시대 때 그렇게 저 박근혜 빨아줬던 박근혜가 기자실 나타나니까 끌어안기나 하던 이런 기레기들 뭐 그 사람만을 제가 특정하는 게 아니라 그랬을 때 뭐 이상한 표정 짓거나 그 기자 오버했다 이 한마디도 안 했던 새끼들이 말이죠. 네. 저 새로운 시대 되니까 그냥 아주 뭐 아무 거리낌 없이 또 편승을 합니다. 아니 이런 자들이 지금 뭐 무슨 누구를 비판하고 누구를 견제하고 이게 말이 돼요? 저는 그래서 정말로 저는 단언하는데 만약에 문재인 정권 이후에 또다시 이제 억압적인 만약에 정권이 들어선다고 가정을 했을 때 한국 언론들이 지금처럼 기자는 질문하는 그런 인간들이 몇이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박근혜 정권 청와대 출입기자 시절 그 시절로 갈 수 있는 인간들이 너무 많은 게 한국 언론 기자들이에요. 문재인 정부 하에서 그 청와대 까고 권력 비판하고 이거 못하는 기자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예? 앞으로 계속 그럴 거냐는 거지. 저는 아니에요. 그리고 난 알아. 저기 조선일보가 지금 가장 아주 더럽고 치사하게 문재인 대통령 까는데 조선일보 다루는 법을 압니다. 김진태가 예전에 송이영 그렇죠. 뭐 이 파일 들고 흔들었을 때 네. 이런 식으로 조선일보 압박하면요 무릎 꿇습니다. 방상훈이. 방법이 없는 게 아니에요. 뭐 무슨 절개를 가진 정말 권력과 끝까지 맞서 싸워서 이튿날 아침이 두려웠다. 이딴 개소리 하는 언론이 아니라고 조선일보는. 응? 방송사 내부에서 이게 뭔가 이번 박근혜 이명박 정부 끝나고 나서 좀 내부에서 뭐 자기 성찰이나 비판 같은 게 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전혀 없었지 전혀. 전혀 없었다고. KBS, MBC 정도는 있었어요. KBS 뭐 사장, 뭐 양승동 사장, 그다음에 최승호 사장, 뭐 세월호 유족한테 가서 뭐 잘못했다라고 PD 말씀하시고. 수첩을 통해서 추정 60번인가 하여간 뭐 그런 걸 통해서 정말 길게 그리고 정말 무릎 꿇는 심정으로 그렇죠. 한다. PD 이런 수첩은, 느낌이 들게끔. PD 수첩은 자사의 그동안 보도를 그냥 싸그리 모아서 근데 다 자기 비판했었죠. 바뀐 경영진이 무릎 꿇고 사과하고 계속 사과문 내고 시청자들한테 사과했지 망쳐놓은 선수들 중에 사과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 그 사람들은 경영진만 바뀌었을 뿐 그 보도 종사자들이라든가 제작 종사자들은 아직도 있어요. 경영진도 바뀌고 보도 라인이라든가 많이 바뀌긴 했지만 그 바뀐 종사자들이 전하는 제작 메커니즘이라든가 보도 저널리즘의 형태는 여전히 구태다. 제가 봤을 때는. 네. 좀 지난 정부 때 어떤 모습을 보여줬습니까? 개쓰레기 짓을 보여줬던 겁니다. 그렇다면은 뭐 KBS, MBC처럼 아주 그냥 무릎 꿇고 소복 입고 사죄하는 뭐 그런 정도까지는 바라지도 않고요. 네. 이 만만한 정권 때는 아주 만만하게 대하고 저 강폭한 정권에 대해서는 그냥 고개 숙이고 몸 낮추고 이런 짓은 하지 말아야지. 이런 개 양아치 짓은 하지 말아야지. 그건 자유한국당도 마찬가지예요. 자유한국당도 자기네들이 정치를 어떻게 했기에 진짜 또 나라를 개판으로 만들었는지 스스로 성찰을 해야 됩니다. 나는 적어도 한 2년 정도는 국민들 앞에 넙죽 엎드리면서 잘못했습니다. 저희가 이래야 되는데 뭐 이제 내가 듣기로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하고 그 이튿날부터 문 대통령 탄핵 얘기를 했다는 거야. 허허. 왜 이건 가망이 없는 거죠. 예. 그렇죠.